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이본의 4개 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4개 식탁에서는 요즘 딱 먹어야 되는 식재료가 바로 봄동입니다. 이 제철 봄동으로 만드는 봄동 나물부터 김치까지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월 6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제법 추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 시작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픽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이것 따르면 결혼 노입니다. 이것 다르면 결혼을 안 한다. 뭐 성격이다, 종교, 뭐 가치관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맞춰보실 생각 있으세요? 왜냐면 가치관하고 어려운데? 조금 비슷합니다. 정치 네. 상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치사와. 네. 그럼 눈치를 조금 채실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뉴스를 어느 채널 뉴스를 보느냐 뭐 이거 차이예요? 그거는 아니.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채널을 보면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연구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상황도 이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갈등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 갈등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성인 3,950명을 면접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92.3%가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을 했고요. 이 중 절반 이상인 58.2%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와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국민 절반 정도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사돈 맺는 걸 꺼려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정치 얘기하다가 얼굴 붉히고 싸움까지 갈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안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네. 그 얼마 전에 제 후배도요, 이제 결혼을 한 경험담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역과 정치 성향이 달라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번 조사한 걸 보면은요, 응답자의 71.4%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할 의향이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 지인과 술자리를 같이 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33%나 됐습니다. 이 정치 성향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사회 갈등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 대중소기업 갈등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많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나 이런 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경제 얘기할 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걱정이다 이러는데 이게 비단 경제뿐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 중증외상수련센터 폐쇄입니다. 요즘 OTT 드라마죠. 중증외상센터가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환자를 구해내는 백강혁 교수, 그러니까 극중에 백 교수를 보면서 전문의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증외상수련센터가 폐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드라마 봤고요. 굉장히 재밌게 봤잖아요. 좀 코믹한 요소가 많아가지고 보기는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계 현실이 이 정도인가 이런 걸 좀 깨닫기도 했었는데요. 이 중증외상센터 안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인공 백강혁 교수 같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국내 유일한 수련센터가 11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이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이달 28일까지만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센터는 외상 전문의 수련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 등 각종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국가 장학 외상 전문의를 육성해 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학금 줘서 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기관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원하던 예산 9억 원을 삭감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지부는 구로병원에 지원하던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저런 예산을 어떻게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하는 곳이 없어지면 중증 외상 전문의들이 더 가뜩이나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수련센터는 최근까지 20여 명의 외상 전문의를 배출을 했고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중증 외상 전문의 70%가 이 수련센터 출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끊기면서 다음 달부터 외상 전문의 수련을 받으려고 2명이 대기 중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니까 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센터 운영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걱정도 큰 상황인데요. 일단 고려대 구로병원은 중증 외상 환자는 그대로 진료를 한다. 병상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이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예산 9억 원이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센터 문을 닫는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9억 원 타령하기 전에 적자 예산 타령하기 전에 예산 삭감 타령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나 고려대병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을 늘려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그쵸. 텐데 네. 이런데 예산을 줄이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늘리면 세금 내는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거든요. 야 이거 좀 제대로 돼야 될 텐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출산율 낮추는 사교육비입니다. 네, 아이 키우는 분들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사교육비 때문에 출산율까지 낮아진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공감하는 얘기야 이렇게 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늘면 학계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제37회 인구 포럼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학계 출산율이 약 0.192에서 0.262%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재입재수생 증가는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청년의 사회 진출과 혼인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김 교수는 우려했습니다. 사교육비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공포 마케팅이에요. 그 엄마들, 그 학부모들 모여 있으면 누구는 어디 보내는데 내는 안 보내면 처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보내게 되는데 이 사교육비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초중고 학생 가운데 79%가 사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초중고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무려 2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18조 원이었으니까요. 8년 만에 무려 1.5배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5만 원 정도였고 서울은 특히 월 74만 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훨씬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둘이라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통계 수치이고요. 평균치에 불과합니다. 아마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자녀 둘 있는데 사교육비 얼마 지출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얘기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 자녀 출산율 여러 가지로 걱정은 많이 되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이거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나 이런 좀 갑갑함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주로 그랬는데 네. 지금은 유치원생부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요. 밤 12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학원 숙제해야지, 학교 숙제해야지. 그래놓고 아이들이 그 시간에
못 자면은 키가 네. 안 큰다고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춰요.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 출산하면 1억 주는 회사입니다. 아니 저희가 방금 사교육비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이 뭐 한 명당 1억이면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예, 지난해에도 화제가 됐던 중견건설사인 부영그룹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영그룹 이준근 회장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내 복지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 원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제도인데요. 이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2021년부터 3년치를 소급해서 직원들에게 70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어제 열린 2025년 시무식에서는 지난해 출산한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28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누적 출산 장려금은 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정말 이게 통 큰 복지 정책인데 이게 참 잘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내 출산율이 실제로 늘어난 거잖아요. 네. 아이 낳으면 1억 준다 그러면 둘째, 셋째 낳으시겠어요? 낳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지원 금액을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난 데 반해서 2024년 작년에는 5명이 늘어서 올해 28명의 출산 장려금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중근 회장은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 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복해서 받거나 아이 낳은 거 한 번 1억 원 받았는데 또 낳아서 수도 있죠. 또 1억 원 받은 직원이 없을까? 사내 커플이 있다 그래요. 오. 근데 몇 년 전 이게 소급 적용해서 제가 아이를 첫째 네. 아이한테 줬다 네. 그랬잖아요. 작년에 또 낳았대요. 2억 원을 받은 거예요. 아이 둘 낳고. 부럽지 않으세요? 그렇지.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한테 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아이를 낳아서 첫째가 있었는데 네. 소급 적용해가지고 1억 원을 받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한 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을 받은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사교육비까지 해결을 해서 아이를 좀 더 많이 낳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원들이 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질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우리 회사 최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하니까 잘하셨어요. 예,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명절 푹 쉬고 왔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19년 2월 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3.1운동. 그 이전에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9년 2월 8일은 일본의 심장부 도쿄 한복판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된 날입니다. 이날 제1한국인 유학생 600여 명이 도쿄에서 조국 독립을 위한 투쟁을 선언한 겁니다. 3.1운동은 우리가 잘 알지만 28 독립선언은 좀 생소한데 우리 청년들이 도쿄, 일본의 심장부에서 조선 독립을 외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겁니까? 네, 그 시작은 28 독립선언 약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1월 18일 전우처리를 위한 승전국 대표가 파리에 모여서
파리 강화회의를 여는데요. 그때 미국에서는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립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사실상 식민지의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약속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중국 상하이에 있던 한국 젊은이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직접 참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광수, 장덕수 같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일본에 있던 제일 한국 유학생들이 큰 용기를 얻고 우리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면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독립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유학생들이 있던 곳이 일본의 심장, 그 수도 도쿄였는데 그곳에서 독립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하려면 저게 심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1919년 1월 7일 도쿄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이 결성이 됩니다. 이 중 11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해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일본 각계와 각국 공사관에 보내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유학 중이던 28세 춘원 이광수가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했고 일본어로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조선의 28 독립서 초안을 전달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거였는데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학생 대표로 선발된 사람이 와세다 대학에 유학 중이던 송계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송계백은 명주 헝겊에 적은 선언서를 모자 안감을 뜯고 그 안에 넣어서 조선으로 들여오는데 성공합니다. 모자 안에 숨길 생각을 했다니. 네. 이 조선 독립의 의지를 모자 안에 숨겨서 들어와서 더 불붙게 했고, 야, 정말 대단한데 이런 독립의 의지를 알았을 때 국내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송계백을 만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유학생들의 계획을 듣게 되고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린 뭘 하고 있나 하면서 큰 감명과 함께 자극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죠. 송계백은 28 독립선언서를 국내에 전해주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독립선언을 준비합니다. 네, 이렇게 조선에는 유학생들의 그 의지를 전달을 했지만 이 당시 사실 일본에서 독립 선언을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네, 어려운 일이었겠죠. 도쿄의 유학생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28 독립선언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유학생 김마리아는 여자 유학생들에게서 성금을 얻어서 준비 자금에 보태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선언 하루 전날인 1919년 2월 7일 주모자 최파룡은 비밀리에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 1000부를 인쇄했고요. 유학생 하숙방에서 선언서와 결의문, 한국어본과 일본어본 약 600장을 등사기로 등사했습니다. 영어본은 타자기로 쳐서 28 독립선언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대망의 독립선언 당일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뭐였을까요? 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엔 폭풍 전야를 암시라도 하듯 30년 만에 폭설이 내렸어요. 이날 오전 10시경 임시위원들은 독립선언서 및 결의문과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를 각국 대사관과 공사관에 보냈고요. 일본 정부의 대신들,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그리고 조선 총독부와 각 신문사, 잡지사로 전송을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독립 의지를 알렸습니다. 거의 선전포고를 한 건데 그래서 중요한 독립 선언은 무사히 했습니까? 네, 오후 3시에 도쿄에 있는 조선 YMCA 회관에 6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모였고 역사적인 28 독립선언서 낭독이 시작됩니다. 28 독립선언서에서 밝힌 우리 유학생들의 결의 그 몇 부분을 이세용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조선은 이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적 없는 단일 민족이자 자주 독립국이다. 일제는 기만과 폭력으로 민족 의사에 반하는 병탄을 감행했으므로 한민족은 세계의 정의 앞에 우리 독립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뜨거운 피를 흘리겠다. 야, 정말 선언문 내용만 보더라도 단호한 결의가 좀 느껴집니다. 네, 뜨거운 피를 흘리겠다. 이야. 자, 단호한 의지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자마자 대회장을 감시하고 있던 일본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은 회의 중지와 선언서 낭독 금지를 명령했고 학생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대회를 마치고 시가 행진까지 계획을 했지만 강제로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참 중간에 해산이 돼가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독립 의지를 이번에 한번 알리는 그런 계기가 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8 독립선언은 일본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보도돼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28 운동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고 3.1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심장 도쿄에서 독립을 외친 유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절대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네, 당시 우리 청년들의 기계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83년 2월 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3년 2월 4일은 미국의 국민 가수 카펜터스의 멤버 카렌 카펜터가 사망한 날입니다. 카펜터스는 오빠 리처드 카펜터와 동생 카렌 카펜터로 구성된 1970년대 전설적인 듀엣으로 탑 오브 더 월드, 클로스 투 유 등 감미로운 음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카렌 카펜터는 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했지만 정작 자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찾아온 끔찍한 비극을 견디다 이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70년대 아이콘이죠. 정말 카펜터스의 노래는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남매 가수죠. 카펜터스인데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시선을 사로잡았다고요? 네, 이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68년 미국의 한 TV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신들린 듯 피아노를 치는 오빠 리처드와 노래하면서 박력 있게 드럼을 치던 여동생 카렌 남매가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을 딴 카펜터스라는 이름으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네, 이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첫 등장을 했습니다. 카펜터스. 전 세계에서 지금도 불리고 있는 그런 수많은 명곡들이 많죠? 네, 카펜터스는 쉽고 아름다운 멜로디, 예쁜 노랫말과 함께 카렌 카펜터가 아니면 낼 수 없는 포근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심정을 노래한 클로스 투 유는 발표하자마자 그야말로 반응 폭발이었는데요. 왜 항상 새들이 갑자기 나타날까요? 당신과 가까이 있을 때면 나처럼 새들도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나 봐요. 이 노래는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지금도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곡으로 많이 사용되는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또 사랑이 가져다주는 황홀한 감정을 완벽한 세상에 빗댄 탑 오브 더 월드는 빌보드 싱글 차트 2번째 1위를 차지하면서 대성공을 거두는데요. 이 노래 1970년대에 가수 이성애 씨 노래로 번안돼서 우리에게도 친숙해요. 그래요? 한 곡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어웜처럼 제 눈에 귀에 박혀 있는데요. 네. 이런 거예요. 사랑을 느낄 때면 모두 즐거워지는 걸까 이토록 흐뭇한 것일까 이 노래 좋은 기억나세요? 노래인데? 네, 아주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네, 이것도 성공을 거두고 또 카펜터스의 곡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노래죠. Yesterday Once More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듣던 사랑스럽고 익숙한 멜로디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입니다. 카펜터스의 노래는 가사가 참 좋아서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쫙 칠판했어요. 그걸 가지고 영어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겠네. 그리고 또 얼마나 편안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지 노래를 쉽게 불러요. 그래서 막 따라했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좋게 명곡들이 줄줄이 나오니 얼마나 인기였겠습니까? 네, 카펜터스는 정말 좋은 노래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판매된 음반이 무려 1억 장입니다. 네. 특히 카펜터스의 인기를 견인한 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카렌 카펜터였는데요. 비틀스 멤버 폴 맥카트니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 보컬로 카렌 카펜터를 꼽기도 했습니다. 카렌 카펜터는 또 당대 최고의 드러머이기도 했어요. 한 유명 잡지사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한 세계 최고 드러머 탑 10에 남성 드러머 9명과 함께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뭐 최고의 보컬과 드럼 실력에 뭐 걱정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이 카렌 카펜터는 체중이 평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대 위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카렌의 눈에는 배가 마치 임산부처럼 불룩하게 보였던 거예요. 사실은 의상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카렌은 자신이 살이 쪘다고 잘못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하루에 물 8잔과 단백질만 섭취하는 똑똑한 다이어트를 해서
10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합니다. 위험한데. 그런데도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더 이상 몸무게가 변화하지 않자 무작정 굶기 시작했어요. 어허.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는 먹는 척만 하고 자신 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결국 25살 때 몸무게가 40kg도 되지 않게 됐습니다. 야, 아니 처음부터 카펜터스는 전혀 살쪄 보이지 않았는데 네. 그런 강박이 왔고 이게 다이어트 강박증이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나 보군요. 네, 체중은 계속 줄고 있는데 그것에 반비례해서 인기는 절정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한 회에만 203회 콘서트를 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녀는 깡마른 몸으로 천상의 목소리를 냈고 대기실로 걸어갈 힘이 없어서 공연 중간중간 무대 한쪽에 불을 끄고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자다가 노래하고 노래하다 자고 이걸 반복한 거죠. 점점 말라가고 건강이 쇠약해져 가는 카렌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다시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혼을 권유합니다. 평소 네. 아기를 좋아했던 카렌도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네, 아이를 평소에 좋아했으니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또 활기를 찾을 것 같은데 카렌은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좀 잘 살았나요? 네, 이혼남이었던 30대 사업가 토마스 버리스라는 사람과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며칠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어 토마스가 이미 정관 수술을 받은 아이고. 상태였다는 겁니다. 카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배신감이 들었지만 정관 수술을 되돌리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남편은 사업을 한다면서 자꾸 돈을 요구했어요. 사실은 아하. 사업가가 아니라 한량이었던 거죠. 또 카렌을 뼈다귀 덩어리라고 부르면서 모욕을 주고 정관 수술도 되돌리지 않고 아이를 안 낳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랑받는 아내이자 엄마가 되고 싶었던 카렌은 결혼 생활 4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고 또 한 번 절망한 그녀는 거식증에 걸려 체중이 35kg까지 빠집니다. 설사약과 구토제를 먹고 갑상샘에 문제가 없음에도 갑상샘 약을 먹는 등 각종 약물을 하루 100알 가까이 복용하면서 살을 계속 뺐습니다. 그 다시 건강해지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을 한 건데 오히려 결혼 후에 더 불행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건강 때문에 체중을 다시 늘리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1984년 2월 4일 카렌 카펜터는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불과 32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당시까지는 생소했던 거식증, 그러니까 식사를 거부하는 병적 증상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됐습니다. 카렌의 가족들은 카렌의 재산으로 거식증 치료재단을 설립해서 수많은 환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으로 짧은 생을 살다간 카렌 카펜터. 하지만 그녀가 가진 천상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노래는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안타깝네요.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2월 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04년 2월 8일은 포천 매니큐어 살인 사건의 피해 여중생이 사망한 채 발견된 날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실종됐던 15세 여중생 엄량이 96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건데요. 이상한 점은 엄량의 손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포천 매니큐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중생이 잔혹하게 살해돼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이 사건, 아직도 미제 사건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3년 11월 5일 엄량은 하교 후 친구 집에서 놀다가 6시쯤 친구 집을 나섭니다. 집까지 800m 남긴 지점에서 친구와 헤어져서 지름길로 들어선 엄량은 어머니에게 곧 들어간다며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엄량의 마지막 목소리가 됩니다. 엄량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집 바로 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당시 주변이 온통 논밭이었기 때문에 CCTV도 없었습니다. 네, 집 바로 근처에서 이제 좀 이따 들어간다고 엄마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인데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엄량 부모는 전단 15만 장을 만들어 돌리고 현수막도 곳곳에 붙였어요. 하지만 제보가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종 23일째인 11월 28일 엄양의 소지품이 집에서 7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방과 양말, 교복 넥타이, 장갑, 공책 등이었는데요. 이상한 점은 공책과 학원 수강증의 이름 부분만 찢겨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12월 22일 한 공사 현장 근처 쓰레기 더미에서 엄양의 핸드폰과 운동화가 발견이 됩니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분리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교복과 속옷, 스타킹은 끝까지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소지품만 발견이 됐을 때는 신라 같은 희망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살아있진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해를 넘겨도 엄양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경찰은 수사반을 확대하고 실종 장소 일대를 샅샅이 다시 수색했습니다. 2004년 2월 8일 엄양의 집에서 6km 떨어진 배수로에서 엄양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옷은 벗겨진 상태였고 심하게 부패해 있었어요. 성폭행 흔적은 없었지만 사인은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배수로 앞은 29인치 TV 상자로 허술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엄양의 손톱과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칠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조잡하게 칠해져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에 따르면 엄양이 평소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는 중학생, 근데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다. 이거 범인의 소행이었겠죠. 네, 매니큐어는 사망 이후에 발라졌고 심지어 살해 후에 엄양의 손톱과 발톱이 깎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시 모든 브랜드의 매니큐어를 구매해서 비교를 했지만 일치하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대 남성이 빨간 매니큐어를 샀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끝내 용의자를 특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를 막았던 29인치 TV 상자, 이것도 조사했지만 배달원이 우연히 거기에 상자를 버렸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일한 단서였던 매니큐어로도 범인을 잡을 수 없었는데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제보자가 나타났다고요? 네, 2019년 한 TV 취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방영하면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엄양 사건의 범인차에 탄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진술이었는데요. 2003년 10월 31일 엄양 실종 5일 전 대학생이었던 한 씨가 포천시에서 밤길을 가는데 흰색 승용차가 다가와 동승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거절했지만 계속 따라오면서 강압적으로 타라고 했고 해코지 당할 것 같은 기분에 차에 올라탔다고 하는데요. 가다가 집 앞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고 합니다. 한 씨는 결국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는데 거기가 엄양 실종 현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한 씨 기억에 따르면 키 175cm 정도의 피부가 하얗고 눈동자와 머리가 갈색이었고 남자인데 손이 아주 투명한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엄양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최면 수사로 자동차 번호까지 추적을 했는데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잡아도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같으면 2019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2015년에 법이 개정돼서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진범을 잡으면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의 범인 이춘재가 33년 만에 밝혀진 것처럼 이 사건도 꼭 진범을 찾아서 끝까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꼭 잡아서 법의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2009년 2월 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09년 2월 9일은 화왕산 화재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음력 정월 대보름이던 이날 경상남도 창녕군 화왕산 정상에서 억새 태우기 행사 중 불길이 관람객 쪽으로 번져 총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는 뭐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참가했었고 정말 다들 충격과 분노가 있었죠. 네,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였나요? 이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억새 태우기 행사로 유명했는데요. 화왕산은 이름부터 불화자 왕성할 왕자, 불일끼리 왕성한 산이라는 뜻이죠. 이 산에 있는 억새밭에 불을 놓아서 불기운을 크게 살리면 1년 내내 단비가 와서 풍년이 들고 모든 국민이 평안하며 재앙도 물러간다라는 속설에 따라서 정월 대보름밤 해발 757m 화왕산 정상 부근의 둘레 2.7km 면적 18만 5천 제곱킬로미터 억새밭에 불을 놓고 소원을 비는 행사입니다. 1995년에 시작돼서 3년마다 개최됐고 2009년은 6번째 행사였습니다. 네, 이 억새밭을 태우는 행사로 이미 5번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 같은데요. 네, 2009년 2월 9일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식전 행사로 액땜 연날리기, 지신밟기, 풍물놀이, 문화예술 공연, 윷놀이, 널뛰기 등이 펼쳐졌고요. 관람객들의 소원이 빼곡하게 적힌 집단을 태우는 달집 태우기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저녁 6시 15분에 억새밭의 점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불길이 닿자마자 축구장 24개 크기에 달하는 억새평원이 순식간에 타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는 평소에 억새 태우기와 다름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불길이 번진 거예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억새 태우기 행사가 시작된 직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강한 역풍이 불어서 불길이 배바위 뒤편 방화선을 넘어와 순식간에 크게 번졌습니다. 배바위 부근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급히 대피를 했는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갑자기 번지는 불길이 관람객 쪽을 덮치면서 급히 대피하던 관람객들이 절벽에 밀려 떨어지고 아유. 불 속에 갇혔습니다. 아유,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총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강한 역풍에 방화선도 뭐 무용지물이었네요. 네, 당시 오랜 가뭄으로 억새가 바짝 말라 있었고요. 당시 현장에 방화성도 구축하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했지만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는 폐지됐고 현재 화왕산 억새밭은 복원 작업 끝에 다시 제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음력 정월 대보름에 논두렁 밭두렁에 이 불을 놓는 풍습은 쥐불놀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네네. 건데요. 본래 취지는 논밭에 잡초를 제거하고 쥐의 서식처를 없앤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화재 위험 때문에 금지하는 추세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다음 주가 정월 대보름이 됩니다. 네. 다음 주가 또 정월 대보름이군요. 알겠습니다.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very sha-la-la-la, every woe still shines.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춘이 지났지요. 네. 근데 입춘 추위가 아주 강력합니다. 근데 곧 다가올 봄을 위해서는 꼭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식재료를 잡수셔야 되는데요. 바로 겨울을 이기고 돋아나는 봄동입니다. 이 봄동이요. 우리가 보통 일반 배추는 결구형 배추라 그래서 이렇게 딱 아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봄동은 게장형 배추라 그래서 이렇게 넓적합니다. 이거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넓적하잖아요. 야, 커졌어. 그래서 굉장히 조직감이 아삭아삭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달고 맛있어서 아마 김장김치가 조금 물려요 하시는 분들 요새 아마 요거 봄동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봄동은요 비타민 A와 C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칼슘이 많아서요 빈혈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식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제철 봄동을 가지고 아주 특집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맛있는 메뉴를 알려드릴 건데
김장김치 조금 물리셨죠? 맞아요. 네. 조금 물릴 때가 됐어요, 사실. 네. 이럴 때는요, 바로 봄동을 가지고 포기김치 담아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색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봄동 포기김치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요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봄동 가지고는 뭐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은 특별히 된장과 곱창 김을 넣어서 된장 나물을 좀 만들 건데요. 그냥 밥에다 쓱쓱 비벼 드셔도 맛있지만 이렇게 밥에다가 이렇게 척척 얹어 잡수시면 또 입맛을 확 살려드리니까 아마 지금쯤 봄동 많이 찾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은 꼭 이 두 가지 열심히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봄동이요. 한참 추운 겨울 고생하다 마트에 딱 갔을 때 요 봄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맞아요. 좋은데 네. 이 시기가 제일 맛있을 때잖아요. 이 맛있는 봄동으로 오늘 포기김치하고 된장 나물 해준다니까요. 잘 한번 배워서 네.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봄동이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어떻게 포기를 만들지 아마 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 봄동을 흐르는 물에 개수대에다 대고 깨끗하게 일단 여러 번 닦아주셔야 돼요. 그럼 안쪽에 있는 흙이 다 떨어질 정도로 좀 닦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겉절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입씩 뗐잖아요. 네. 제가 오늘 할 거는 포기김치예요. 마치 김장김치처럼 이 봄동을 먹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반을 갈르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반을 갈라주세요. 또 반을 갈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포기가 되겠지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만든 포기김치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겨울을 이기고 나온 봄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감이 아삭아삭하고 부드럽고 맛있다 그랬죠. 근데 봄동을 이제 구입하다 보면 이 끝쪽에 보시면 이렇게 푸릇푸릇한 봄동에 약간 붉은 빛이 돌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겨울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잘라버리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거 그대로 다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겉잎이 시들시들하면 뭘 잘라야 될까요? 하실 텐데요. 만약에 겉잎을 보셨을 때 이렇게 누렇다. 그럼 그거는 이제 잘라내셔야 되고 누런 부분만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부분은 쪽쪽쪽 찢어서 나물로 해서 잡수셔도 되고요. 요새 제가 어제 된장국을 봄동으로 담아 먹으니까 맛있겠다. 굉장히 맛있는데 표고버섯이랑 같이 해서 끓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구수하더라고요. 맛있죠. 그렇게 잡수시면 되니까 봄동 하나도 버릴 거 없이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봄동이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다 올려놓고 그러면 이 봄동 절임을 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겉절이 할 때는 봄동이 워낙 단맛이 많이 나니까 소금에 푹 절이지 않고 그냥 소금물에 대강 헹궈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포기김치를 담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절여줘야 돼요. 절여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요. 네.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소금을 그냥 이렇게 뿌리게 되면 제가 조직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잘 안 스며들어요. 그래서 항상 물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하셔야 금방 절임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절임하면 되냐? 딱 1시간 정도 절임하면 되는데 절임할 때는 중간에 한 20분에 한 번씩 뒤집거나 30분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 다 녹여주세요. 녹여야 된다고 그런 게 맞죠? 근데 거기에 녹여주세요 해 더 맛있어요. 그 느낌이 더 좋아요. 더 잘 맛있게 녹여 놓는 것 같고. 제가 표준말을 잘 쓰는데 가끔가다 할머니 말을 좀 써요. 저는 그게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녹이고 난 다음에 요걸 좀 뿌려주시면 되겠어요. 완전 끝까지 잘 녹여야 되나요, 선생님? 아니면은 어느 정도만 뭐 대강만 녹여. 대강만 해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좀 녹이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리는데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잘 스며들도록 뿌려주시면 돼요. 또 김치는 그 절임 단계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절임 단계를 잘 해놓으셔야지만 나중에 김치가 맛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 그냥 겉절이로 하실 줄 알았는데 요거요. 네 그렇게 안 하셔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겉절이로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면 또 좀 이상하잖아요. 나올 때마다 조금 색다른 거를 좀 만들어 갖고 나와야 여러분들이 네네. 보는 재미가 좋아도 있으시죠. 하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였어요. 절였으면 요게 딱 1시간 절임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결구형 배추는 의외로 수분감이 많이 나와서 수분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게장형 배추 같은 경우에는 조직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분감이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뒤집을 때도 소금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뒤집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이거를 미리 이렇게 절여왔어요. 네, 1시간을 저희가 네.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쵸. 1시간을 이렇게 절여왔습니다. 보시면 오 잘 아주 얌전하게 이쁘잖아요. 예쁘네요, 정말. 아주 이쁘다. 이렇게. 자, 그랬으면 약간 뻣뻣한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따서 먹어봤을 때 굉장히 아삭아삭하면서 단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준비를 해놓으시면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물을 조금 이렇게 다 빼놨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뭘 하냐 하면, 뭘 하냐 하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양념장을 만드는데 양념장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이제 여기에는 무채가 들어가진 않아요. 대신에 물을 썰어요. 물을 썰어요. 왜 월동무가 굉장히 달달하고 요게 조직감이 좀 딱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믹서에 잘 갈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썰어주세요. 네. 요거 믹서에 돌릴 거예요. 왜 물을 넣냐면 지금 월동무가 굉장히 달달하고 시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냥 갈아서 양념에 같이 하면 훨씬 더 봄동 포기김치가 시원하고 맛있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거 고추? 네, 붉은 고추 준비하는데 요것도 하나 같이 준비해요. 요거 매운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도 이렇게 썰어 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봄동이 달아요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운맛에 청양고추 조금 넣어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요 정도는 뭐 애들도 괜찮죠? 아, 그럼요. 이 정도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싱그럽게 먹으려면 고춧가루에다가 붉은 물고추 이렇게 같이 썰어서 넣어서 같이 갈아주시면 갈아주죠. 좋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절임을 할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이게 다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야. 만들기만 하면. 시원하네, 김치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게 뭐냐면 바로 쪽파인데요. 이 쪽파는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한 5대에서 6대 정도만 넣으면 되는데 앞에 만약에 쪽파 뿌리가 너무 두껍다 그러면 이렇게 칼집 한번 넣어주고 그다음에 한 1cm 가량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함께 가는 거죠? 아니에요. 이건 갈지 않아요? 요거는 갈지 않고요. 쪽파 양념할 때 그냥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부러 요 홍고추 썰을 때 요만큼은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요건 나중에 양념에 그냥 버무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요것도 같이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랬으면 요거는 이제 갈러 갈 건데 갈러 갈 때 저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마늘, 생강 네. 안 갈아요. 오. 왜냐하면 과바로게 되기 때문에 갈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하는데 다시마 우린물을 총 3컵을 준비해요. 근데 2컵은 갈아줄 거고요. 1컵은 여기에다 좀 이렇게 놔둘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나중에 양념 씻어서 물에다가 배추에다 넣을 거니까. 네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자, 믹서기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믹서기 준비를 했는데 믹서기에다가 뭐를 갈을 거냐면요. 요거 밥 아, 5숟가락 먼저 좀 갈고요. 네. 그다음에 새우젓 갈아주세요. 새우젓. 그리고 아까 제가 준비했던 무와
고추 매운 고추 이렇게 하나 넣고요. 들어간 거. 네. 그다음에 바로 요겁니다. 사과를 넣잖아요. 네. 봄동하고 사과하고 기가 막히게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요거 같이 넣으면 단맛도 생길 뿐만 아니라 약간 시원한 그 상큼한 맛이 나와요. 네. 요것도 같이 이렇게 넣어요. 사과는 꽤 많이 넣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 넣었어요. 하나 넣으세요. 오. 그다음에 다시마 우린물 2컵 넣어주세요. 이제 곱게 갈아요. 야, 양념 제대로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러날 것 맞아요. 같아요. 봄동도 좀 단맛 나지 않을까요? 아주 곱게 갈아야 되죠. 아주 곱게 갈아요. 아주 곱게. 네. 야, 1시간 만에 그러니까. 봄동 호기김치를 만드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초간단. 아주 곱게 갈아야 이게 아주 맛있어요. 아, 그래야 또 이 봄동과 착 붙을 것 그쵸. 같아요. 양념이. 네. 왜냐하면 밥이 없으면 전분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봄동에 스며들지 않고 국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네. 이게 밥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 이제 꺼낼게요. 네. 꺼내고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요거를 해줘야 돼요. 이제 대야를 하나 꺼내놓고 양념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다 부어요. 옛날에 믹서기 없었을 땐 저걸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다 저걸로 했죠. 절구에다가. 와. 저희 친정에 가면 돌절구가 있었거든요. 네. 돌절구에다 다 빻아서 하셨어요. 아우. 아니면 전라도에는 학덕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네. 갈아서 맷돌 하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고. 아. 지금 할머니들 여기에다가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고춧가루를 넣어요.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그다음에 아까 멸치 액젓 안 넣었거든요. 멸치 액젓 넣고 그다음에 매실청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거 마늘, 마늘. 그다음에 생강. 다진 생강 넣고요. 가마솥 때문에 안 넣었던. 다진 생강 넣고 요게 지금 소금 한 큰술이에요. 소금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냥 아예 다 넣어요. 그렇죠. 넣어야죠. 또.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몇 번 해보고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금 한 큰술 넣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장을 만드세요. 세 개의 고춧가루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예뻐요. 그렇죠. 색이 좀 이쁘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조림장이나 이런 거는 전날 해서 양념장을 숙성을 시키는데 김치는 또 숙성을 시키면 양념장이 익게 되니까 숙성을 못 시키잖아요. 네. 그냥 요 방법으로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됐어요. 그랬으면 고춧가루가 이제 충분하게 됐으면 아까 준비해놨던 쪽파하고 요 고추만 넣으세요. 이렇게. 예쁘네요, 정말. 이쁘다. 맛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향이 막 이렇게 넘어오는데. 네. 넘기고 있어. 야, 이 아침에 너무 좋은데요. 군침 넘어가는 소리가 크게 났어. 살짝 그쵸, 간이. 맛있어요. 맛있다. 좋다. 자, 그랬으면 요걸 이제 묻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묻히느냐? 그냥 일단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발라가면서 묻혀주세요. 여기 1시간 정도 절여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봄동입니다. 안쪽에 지금 식감이 여기가 약간 좀 딱딱하잖아요. 고기에다가 이제 양념장을 많이 넣으세요. 이렇게 많이 넣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묻혀주세요. 이게 보시는 분들이 약간 좀 뻣뻣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아니라는 거.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나중에 잡수셨을 때 맛있는데 네. 저는 사실 요 봄동김치는 안 익혀서 바로 먹어요. 근데 익혀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는 약간 빳빳한 기운이 살짝 간이 배이면서 익혀지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저 봄동이 아삭한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일반 배추하고는 또 다른 맛이 네. 있어요. 제가 요거를 이제 1시간 내내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좀 전에. 네. 아침에 저희가 새벽에 여기 와서 미리 요걸 좀 만들었어요. 오늘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다 해서 갖고 왔는데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저희 새벽 3시에 왔어요. 아,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 도착을. 네네. 야. 야. 자, 그랬으면 제가 이걸 좀 닦고 네. 요 옆에다 놓고 제가 좀 아까 만들었던 거를 좀 올릴게요. 요렇게 올려놨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야. 요거가 지금 이쁘다. 아까 한 2시간 전에 지금 버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배추가 지금 야들야들하게 야. 지금 양념이 쏙 뱄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바로 잡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네. 한 포기를 딱 네. 잘라서 네. 드렸는데 그거는 어제 담은 거예요. 아. 그래서 간이 제대로 잘 뱄을 거예요. 그걸 이제 잡수시면 되고 저희는 요거를 통에다가 담아서 네. 바로 익혀 잡수시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맛으로 그냥 먹어요. 오. 어떠세요? 아삭아삭한데 아직도. 갓 김치 같은데 네. 조금 익은 그런 맛이 그쵸? 있어서. 맛이 있죠. 네. 근데 봄동의 아삭함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맛이 맞아요. 그냥 뭐 스며드네요. 네. 아, 식감도 너무 좋고 간도 딱 맞아요. 양념 간도. 색깔이 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선생님 이거 아작아작한 맛이 나죠. 이거 만약에 익히려고 하면 네. 그냥 뭐 하루 정도 요거요. 뒀다 먹는 게 제일 요거는 맛있을까요? 하루 익힐 필요가 없고요. 지금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잡수셨다가 먹다 보면 익어요. 한 3, 4일 있으면 네. 이게 간이 배이면 살짝 익혀지거든요. 그때는 그냥 익은 걸로 잡수시면 되는데 이게 봄동에서 나오는 수분감이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양념을 넣게 되면 수분감이 조금씩 생겨요. 그 국물이 또 아주 일품이에요. 지금 겉에 있는 초록색 이파리로 밥을 하나 딱 싸서 잡숴보세요. 야, 식감도 진짜 좋고 일단 그냥 너무 맛있네요, 선생님. 그렇죠? 김치 샐러드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네. 완전 김치 샐러드 같죠?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냥 봄동 자체가 가진 단맛이 느껴지거든요. 네, 양념 굉장히- 맛과 또 별개로. 아삭아삭한 느낌이 막 들지요. 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돼요. 우리 보통 이제 예전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요 봄동 하면 위에 뿌리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밥 위에다가 척척 얹어서 잡수셨어요. 그렇게 먹어야지만 봄동 먹은 맛이 난다고. 네. 이게 또 김장김치하고는 조금 다른 맛이잖아요. 네. 아, 너무 맛있고 이렇게 밥을 딱 싸서 먹으니까 확실히 또 맛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알맹이를 작게 해가지고 귀엽게 싸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갓김치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그쵸? 저는 이게 안 익은 채로의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제가 이제 봄동을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나물을 하나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 봄동 그러면 보통 이제 겉절이나 아니면 그냥 쪽쪽 찢어서 기름에 무쳐 먹는 나물만 생각을 하셨죠. 물론 고추장, 된장도 많이 쓰시긴 했지만 오늘은 된장과 구운 김의 만남이에요. 제가 김을 이렇게 곱창김을 준비를 해서 미리 좀 이렇게 부셔놨어요. 네. 그래서 좀 바슬바슬하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왜 바슬바슬하게 만들어놨냐면 이렇게 바삭바삭해야지만 봄동에 잘 스며들어서 봄동과 어울려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밥 좀 남겨놓으셨죠? 네. 그래야지 요거 잡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아, 나는 그 냉동실 안에 묵은 김이 좀 많아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묵은 김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묵은 김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직화로 불에다 굽지 말고 후라이팬 위에다가 놓고 간접으로 구워주면 묵은 냄새가 날아가서 좋아요. 그렇게 해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봄동 준비해야 되잖아요. 봄동은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위를 뿌리를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찢어서 우리가 데칠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큰 거는 이렇게 찢어요. 쭉쭉. 그 나물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손으로 좀 쭉쭉 찢어야 더. 그쵸. 잘라 먹는 맛있어요. 것보다는 이렇게 찢어야지 네. 이렇게 섬유질을 결대로 이렇게 찢어지니까 이게 훨씬 더 잘 아, 그것도 씹히고 이유가 맛있겠죠. 있군요. 네. 아, 이렇게 좀 찢어주세요. 손으로 쭉쭉.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작은 거는 그냥 쓰시고요. 근데 이 김치 먹어보니까 봄동 자체도 지금 워낙 맛있을 때네요. 네, 맞아요. 어. 맛있을 네. 때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요렇게 아까 미리 와서 좀 찢어놨어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데쳐야 되겠죠. 자, 데치려면 우리가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쵸? 소금을 넣고 데쳐야지 굉장히 파랗게 잘 데쳐지잖아요. 자, 소금을 여기서 조금 가져갈게요. 네.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 데쳐야 그 초록초록 색감이 더 올라요. 딱 넣고 훨씬 더 꺼내는 맛있죠. 순간부터 색이 달라지죠. 맞아요. 자, 이제 상큼하네요. 데칠 거예요. 저희 지금 봄동의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영하 김치도 그렇고. 12도에 봄을 느끼네. 근데 봄동은요, 이상하게 추울 때 먹어야 맛있어요. 완전 봄이다 그럼 맛이 없어요. 딱 지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봄동이 가장 영양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을 이기고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강인한 생명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파릇파릇하잖아요. 그렇죠. 5살은 젊어진 것 같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데쳐 주시는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데치는 것보다는 살짝 데치는 걸 선호하고요. 또 약간 어르신들은 씹는 맛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데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40초에서 1분 정도 데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데쳐졌으면 요 위에 줄기 부분을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줄기 부분이 약간 손톱이 들어가면서 물러진다 이러면 다 데친 거거든요. 딱 지금 정도인가요, 선생님? 아니요, 지금보다 조금 더 더 해야 눌러줘요. 돼요. 이렇게 40초니까요. 네. 제가 지금 넣은 지 한 20초밖에 안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40초 정도 데쳐주시면. 근데 이렇게 많이 데친다고 해서 이 봄동의 잎이 물러지느냐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게장형의 배추는요, 굉장히 잎 자체가 식감이 있으면서 부드럽지만 질겨요. 근데 그 질기가 질기는 게 맛없게 질긴 게 아니라 굉장히 맛있게 질겨요. 맞아요. 네, 쫄깃쫄깃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데쳐주세요.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 파릇파릇합니다. 네. 아, 정말 추울 때 보니까 뭔가 정말 생기가 좀 돋아나는 것 같죠. 오늘 굉장히 자체가. 추워서 제가 굉장히 움츠리고 왔거든요. 네. 근데 움츠리고 왔는데 이렇게 초록의 봄동을 가지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어깨가 확 펴진 그런 느낌. 자, 이렇게 해서 찬 기운으로 얼른 다시 한번 네, 한번 더. 헹굴게요. 아, 오늘이 근데 제일 추운 날 아니었나? 너무 춥던데 오늘. 날씨가 와. 근데 진짜 이런 걸로 싱그러운 느낌을 좀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처지질 않아, 사람.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물기를 꽉 짜요. 왜냐하면 김하고 무칠 거라 되도록이면 물기가 꼭 짜져야 돼요. 네. 야, 봄동하고 곱창김의 만남이라.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뭐 뭐든지 다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게 좋아해서 제가 집에서 자주 해 먹는 방법이에요. 어. 물기를 꼭 짜서. 네. 아유. 와. 저 정도면 착즙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짜졌어요. 자, 그랬으면 대부분 제가 이렇게 해왔으면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칼로 한번 썰잖아요. 맞아요. 네. 이건 안 썰어요. 아, 안 그냥 썰어요? 갑니다. 네, 그냥 가고 요 이제 볼에다가 양념장을 좀 준비를 할 거예요. 일단 뭐 된장 들어가. 된장 넣고요. 그다음에 간장도 잠깐 넣고요. 만약에 우리 집 된장이 좀 짜다 그러면 진간장 넣으시고요. 우리 집 된장이 뭐 그닥 짜지 않고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간장 넣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다진 파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들기름 들어가네. 그래서 요거를 살살살살 버무려놔요. 아, 벌써 뭐 들기름 들어간 거부터가 나물에 너무 잘 어울리죠. 양념을 이렇게 된장을 풀어줘야 돼요.
보통 이제 봄동에다가 바로 된장 넣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분 정도는 된장만 씹을 수가 있어서 나한테 뭐 나쁜 감정이 있나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 다 한 그러니까 이렇게 번쯤 있어요, 네, 경험이. 이렇게 네. 여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덜어드릴 그릇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봄동 넣고. 근데 김을 지금부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김에 있는 고소한 맛이 없어지잖아요. 요거부터 먼저 조물조물 묻혀요. 아, 방금 그 된장 향이 한번 그렇죠. 쫙 넘어왔거든요. 떠침 넘어가나요? 네. 하루 종일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묻혀주고 이제 양념이 다 스며들었으면 네. 여기에다가 이제 김을 넣으세요. 아, 이제서 김을 다 넣어요. 장김 봉지에 부셔놓은 그리고 거. 뭘 넣느냐? 깻가루 넣으시고요. 아, 좋다. 그리고 요거 넣으세요. 통깨, 통들깨예요. 통들깨 넣고 그다음에 약간 소금 한 꼬집 정도만 넣으세요. 왜냐하면 된장 제가 한 큰술밖에 안 했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버무려요. 요거요. 이 그릇에다가 밥 비벼 드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버무리니까 이제 김이 완전히 숨이 죽지는 않는 그렇죠. 느낌이었던 게. 그래야지만 요 김의 고소한 맛이 살아 있거든요. 아우, 맛있겠다. 어. 향 맛있겠어요. 날라온다. 아. 제가 집 같았으면 하나 먹어보는데 집이 아니라. 자, 이렇게 네. 써보시고요. 와, 왔습니다. 네. 봄동 아. 된장나물. 이 향이 벌써 뭐 향이 끝났어 벌써. 야, 봄동 향에 들기름에 통들게 들어갔죠. 정말 고소하다. 그죠? 고소하죠? 네. 자. 그리고 봄동 맛이 이렇게 상큼할 수가 없어요. 와, 저는 김이 이렇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요거하고 또 다른 맛이네. 그렇죠? 너무 기분 좋아지는 네. 맛이에요. 딱 그러니까 먹자마자 봄동을 약간 한 5kg 정도 사서 한 4kg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봄동 포기김치 담으시고 한 1kg 정도는 이렇게 나물로 해서 한 끼 한 끼 대접을 하시면 아마 가족들이 굉장히 입맛이 확 산다고 말씀을 다들 하실 거예요. 이 봄동 포기김치는 도전적인 맛이고요. 네. 요거 지금 봄동 된장 나물은 네. 편안한 맛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어머님들 봉동 사러 많이들 가시겠는데요. 그러니까 마트에 또 시장에 봄동 오늘 많이 동 팔릴 것 나겠다, 동 같습니다. 나겠어. 네, 아 저도 한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면 그쵸. 사실 이제 김장김치 조금 물릴 때 됐거든요. 살짝 물려서 김치찌개 많이 해 드시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이렇게 봄동으로 만든 포김치 하나 정도, 한 접시 정도 올려 드시면 아주 집에서 밥 먹기가 수월하죠. 네, 아 요거 네.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밥에다가만 톡 얹어서 맞아, 요 끝이야. 싸서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정말 고소함의 집합체입니다. 네. 된장나물은 야 밥 왜 비벼서 먹는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김 왜 넣는지 아시겠죠? 네, 이 있어요. 김의 향과 그 느낌이 있어. 네. 김이 보니까 킥이에요. 네, 김이 한 너무 포인트 맛있게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는 다음 뭐 주는요, 해볼까요? 우리 갈치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좋죠. 다음 주는요, 제가 갈치 가지고 아주 맛있는 메뉴 2가지, 정말 기발한 메뉴도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 정말 이번에 사계식탁 사랑합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추운 날씨에 뭔가 잘 어울리고 제철을 맞은 봄동으로 요리 한번 해 먹어봤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번 주 출근길 참 힘듭니다. 적응되지 않는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2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바람이 덜해서 체감온도는 기온과 같겠습니다. 하지만 외출하실 때에는 방한용품 선택이 아닌 필수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던 서해안의 눈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오전까지 최대 8cm 정도가 더 내리겠는데요. 오후에 잠시 그치나 싶다가 다시 내립니다. 오후에 이어질 눈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또다시 서해안에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중부의 눈의 양도 적지 않겠습니다. 서울에는 1에서 5cm 정도가 되겠지만 그 밖의 수도권에는 3에서 8cm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는데요.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기는 하겠지만 잠시 한숨 돌리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이 1도, 전주 3도, 부산 5도로 영상권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칼바람이 불면서 계속 춥겠고요. 눈은 내일 오전까지 중부에,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어집니다. 폭설이 쏟아지던 서해안과 달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계속 추워서 움츠려져 있었는데 그럴 땐 기분 전환이 필요한데 네. 오늘 봄동 딱이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레시피는 저희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리니까요.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따라해보시고 기분 전환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Oasis Save the next channel A